배당주 투자에서 단기간에 100% 넘게 오른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큰 고민입니다. 이미 크게 상승한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진입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과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초반 몇 년간 투자자가 가져야 할 접근법과 멘탈 관리, 불타기 시 담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 단기 급등 주식 매수의 어려움과 대안. 급등한 배당주는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주식의 가치가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안정적인 배당 정책 때문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재무 상태, 배당 성장률, 그리고 산업 내 위치 등을 고려해 가치가 있는 주식을 선별해야 합니다. 대안 전략. 가격 조정 시기 기다리기. 급등 후 가격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조정 구간을 거치므로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단일 주식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 투자 시 초기 3년의 중요성. 장기 투자를 계획할 때 초기 몇 년간의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죠. 일반적으로 초반 3년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물타기 추가 매수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큰 변화에 대비해 멘탈을 단련하고 초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적립식 투자. 초기 3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배당금 재투자.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이를 통해 초기 자본에 비해 투자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불타기 추가 매수와 담력 관리. 불타기 전략은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큰 담력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멘탈 관리입니다. 불타기 시 주의할 점. 명확한 기준 설정.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추가 매수 기준 가격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무리하게 상승했다고 판단되면 감정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손익분기점 관리.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 계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손익분기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멘탈 관리 팁. 냉철한 계획. 추가 매수 시 감정적이 되기 쉬우므로 사전에 계획한 전략을 기반으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세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시각 유지. 단기 변동성에 의해 투자 전략을 바꾸기보다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세요. 투자 초기의 성장보다 배당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배당주 투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추가 매수는 쉽지 않지만 투자 전략을 철저히 계획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반 3년간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매수 전략을 수립하며 불타기 시에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는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 즉 지속 가능한 배당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배당주 투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기에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배당주 포트폴리오의 주기적인 검토와 재구성.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초반에만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변하고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재무 상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합니다. 정기 점검의 필요성. 기업의 재무 건강 상태 확인 기업의 배당 지급 능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배당 지급 비율 페이아우트 레이시오이나 이익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조정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해당 산업의 배당주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례 박 씨는 매년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검토하며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주식을 팔고 더 나은 배당 정책을 가진 기업으로 교체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되었고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5. 투자에 유리한 시점 포착 저점 매수와 불황기 기회 활용.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큰 기회는 시장의 불황기입니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많은 주식들이 저평가되며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며 미래의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 공포를 기회로 바꿔라. 투자자들은 불황기에는 시장의 공포 심리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때 진입 불황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선별해 이 시기에 매수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는 2020년 팬데믹 기간 중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해 이후 주가 회복과 함께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기적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배당 투자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6. 배당금 생활의 현실과 계획.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비와 부가적인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고려사항. 세금과 수수료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은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 수수료 등 부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례 최 씨는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했지만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수입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처음엔 계획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배당금을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론 장기적 안정성과 전략적 유연성. 배당금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재정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적인 점검, 불황기 기회 포착, 배당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 다양한 전략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국 배당금은 평생 월급으로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계획, 그리고 배당금을 통한 장기적인 목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금으로 평생 월급. 은퇴 후 당신의 생존 전략 공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수입을 얻는 방법은 은퇴 후 삶을 보다 여유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죠. 오늘은 이 배당금 전략이 어떻게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배당금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낼 때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돈입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식의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배당금이 어떻게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1. 60대 조용한 승리자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고민했지만 자산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배당률을 보장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주식을 선택했고 꾸준히 매달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금액에 불과했지만 10년간 주식의 재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투자 효과를 실감하게 됐어요. 지금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3. 사례 2. 전업주부 김 씨의 지혜로운 준비. 김 씨는 전업주부로 살며 가게 관리를 주로 맡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남편과 함께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을 고민하던 중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김 씨는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주식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작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배당금은 저에게 있어 작은 월급과 같아요. 매달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마치 나만의 수입이 생긴 것처럼 뿌듯하죠. 김 씨의 사례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투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4. 사례 3. 은퇴 직전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박 씨.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자 자문을 받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배당주에 집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은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당금 덕분에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니 마음의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택했고 이제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5. 배당금 투자의 실질적인 팁? 배당금 투자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높은 회사보다도 배당 지급률이 꾸준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투자 전략을 활용해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회사나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기업의 분산 투자에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배당금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뿐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당금을 단순히 부수입으로만 보지 말고 은퇴 후에 평생 월급으로 보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전문가 칼럼으로 배당금 투자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전략을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투자의 핵심 전략 전문가의 시선에서 1. 안정성 우선의 배당주 선택. 배당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성을 가진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배당률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꾸준한 배당 지급 이력이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죠. 전문가들은 이를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주식은 최소 25년 이상의 지속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기업 중 몇몇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배당을 늘려온 이력이 있어 더욱 신뢰할 만하죠. 전문가 팁 높은 배당률만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배당 지급 비율 페이아웃 레이시오, 그리고 배당 성장률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믿을 만합니다. 2.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재투자. 배당금 투자의 진정한 힘은 복리 효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돈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 투자에 매우 유리하며 투자자의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를 통한 설명 정신은 50대 초반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배당금을 모아 추가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10년 후 그가 받는 배당금은 초기 투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제 월급과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3.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전문가들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한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금융업, 통신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배당주를 함께 보유하면 한 산업이 불황을 맞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만 보유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투자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투자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금 투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배당금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큰 금액이 없어도 소액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아졌기 때문에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혹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재투자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Q2.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까요? 배당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은퇴 후의 재정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예산으로 세우고 그에 맞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배당 수익률 4%를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Q3.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ISA 계좌나 미국의 로스 IRA 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투자 계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결론 배당금은 안전한 평생 월급. 배당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 꾸준히 배당금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최종 목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당금 투자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고요? 뭘 사냐고요? 그냥 잘 모르면 인덱스형 배당 ETF 하세요.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여유롭고 안정된 노년의 시간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재취업 소득까지 더해지면 마치 부유한 생활을 꿈꿀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손에 남는 건 이렇게 적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면 은퇴 후 삶의 재정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금과 보험료가 당신의 소득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의 여유를 기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재취업을 통해 안정된 소득을 추가로 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304만 원과 재취업 월급 362만 원으로 보면 합산 소득은 꽤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소득을 누리면서도 정작 눈앞에 닥치는 것은 세금 폭탄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세금과 연금 예상치 못한 덫. 김 씨는 60대 초반의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304만 원을 받고 은퇴 후 재취업하여 월 362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소득이면 꽤 여유롭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을 넘게 되면서 종합소득세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김 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퇴 후 받는 연금까지 일부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금 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 결과는 연금액이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실질적인 수중에 남는 돈이 줄어드는 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에 따라 올라가며 전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 재취업의 함정 건강보험료 폭탄. 은퇴 후 재취업한 박 씨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한 달에 362만 원을 벌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월급을 합산한 소득으로 인해 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큰 비율을 차지하며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경우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로 월 20만 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소득 증가로 인해 월 45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세금이야 납득할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었다. 매달 꾸준히 내야 하니 부담감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정작 일해서 버는 돈이 실제로는 많은 지출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득 대비 혜택의 문제. 은퇴 후 연금과 추가 월급으로 생활하던 이순자 씨는 소득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304만 원을 받고 재취업해서 362만 원을 벌던 그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급증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줄어드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소득이 많아서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니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결국 고정비 부담 때문에 다시 지출을 줄여야 했다며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기에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 철저히 준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로 인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전부터 소득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를 미리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을 나눠서 발생시키거나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이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조정은 더 나은 재정적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세금과 보험료에 대비한 준비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슬기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할 때 많은 이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 소득이 결합되면 겉보기에는 여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않은 재정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득 구조를 설계하면 세금 폭탄과 보험료 폭탄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소득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세금 구조의 이해.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추가로 일을 하며 수입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월급이 합산되면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사례를 보면 월 304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362만 원의 재취업 소득이 합산되어 월 소득은 약 666만 원이 됩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상당한 세금 청구서를 받았고 연금 소득 일부를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은퇴자들은 소득 분산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의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연금 외의 소득을 일정 시기마다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숨은 함정. 종합소득세 외에도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박 씨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씨는 월 304만 원의 공무원 연금 외에 재취업을 통해 월 362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소득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자영업자로 등록하여 소득 신고 시기와 금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 이하로 소득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례에서 배우는 소득 설계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순자 씨의 사례를 통해 소득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공무원 연금 304만 원과 재취업 월급 362만 원을 통해 월 666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중에 남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씨는 은퇴 후 소득 설계가 단순한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략을 권장합니다. 첫째, 소득의 일부를 분산하여 합산 소득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을 운용할 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단위로 보험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재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득을 넘어서는 은퇴 설계. 은퇴 후에는 단순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닌 소득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추가 소득을 통해 월 6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으로 인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세금과 보험료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출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지출이 과도하거나 세금과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와 지출 관리의 균형을 통해 안정된 은퇴 생활을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소득 설계는 단순히 얼마를 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은퇴자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7억만 모으면 은퇴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 달에 쓰는 생활비랑 여유 자금 조금 챙기면 뭐 특별히 아플 일 없고 큰 지출만 없으면 괜찮겠지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7억 정도의 목돈을 모아두고 드디어 퇴사하자 하고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생겨서 당황한 사례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1사례 A 58세에 퇴직한 김 과장. 저희 회사에 같이 다녔던 김 과장님이 계셨어요. 나이는 58세 정도였고 운 좋게 주식으로 이익을 좀 보면서 대출도 갚고 해서 현금 7억 정도를 확보하셨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 힘들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얼른 사표부터 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집 근처 조기 축구 모임도 나가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지인들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잡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매달 카드 값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걸 깨달으셨대요. 아니,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써도 큰 부담이 안 됐지만 막상 소득이 없어지니까 나가는 돈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김 과장님이 산 아파트에서 월세를 조금 받고 계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은퇴 자금 7억 중 일부를 조금씩 꺼내 써야 했죠. 아, 이건 그래도 6억 넘게 남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달 몇 백만 원씩 계속 써야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예금 이자도 예전 같지 않은 요즘에 남은 7억이 몇 년 안에 훅 줄어버리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결국 2년 정도 지내고 나서야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못 버티겠다 싶어서 다시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셨대요. 예전에 대기업 과장이었던 분이 단순 사무직 보조나 알바 등을 알아봐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월급도 많이 기대하기 힘들죠. 이때부터가 은퇴 후 회의감이 확 찾아오는 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 B55세에 조기 은퇴한 박 이사.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55세가 되자마자 회사 생활 그만하고 외국에서 한 12년 살다 오겠다고 선언하고 훌쩍 떠난 박 이사님이 있어요. 평소 프리하게 사는 삶에 대한 로망이 컸던 분이라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본인도 부동산 처분하고 7억 정도를 손에 쥔 뒤에 이탈리아 소도시로 떠나셨어요. 처음엔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도 예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베란다에서 파스타 해먹고 유럽 골목골목을 여행하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고 또 외국인이라 그런지 더 많은 지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렌트비, 교통비, 해외보험, 비자 유지비까지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게다가 박 이사님이 그래, 여기서 현지 아르바이트나 온라인으로 뭔가 해볼까? 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고요. 결국 1년을 채 못 버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데 이미 은퇴 자금 절반 가까이를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도 시작해볼까 했지만 55세면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나이대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은퇴를 접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예전 직급 수준으로 가기가 힘들다 보니 연봉도 많이 낮아져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세요. 여기서 느끼는 점은 은퇴 후에 해외 생활을 꿈꾸는 건 좋지만 정확한 예상과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3사례 60세 정년퇴직한 이 차장. 마지막으로 이 차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정년퇴직할 때 딱 7억 정도를 손에 쥐셨어요. 그럭저럭 넉넉하게 모으셨다 싶은데 문제는 이 차장님 댁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남들처럼 생활비 조금 줄이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비에 자취비용, 과외비 등등 생각도 못했던 지출이 잔뜩 생기더랍니다. 게다가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니까 집 근처 자취방 구해주려고 보증금이며 월세며 그렇게 한두 푼씩 꺼내 쓰다 보면 정말 순식간이에요. 또 한 가지 큰 변수는 본인 건강이었어요. 60세쯤 되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감기 하나에도 23일 푹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몇십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 이 차장님도 12년 지나면서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게 된 겁니다. 결국 다시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인을 통해 주차 관리 쪽 일을 잠깐 하시다가 체력적으로 어려워 포기.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는 부인과 함께 소규모 반찬 가게를 운영해보고 계세요. 하지만 애초에 여유 있게 살 거라 예상했던 7억이 막상 닥쳐보니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보면 7억이라는 돈이 분명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은퇴 자금을 쓰다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활비, 각종 보험료, 공과금,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갑작스런 부모님 간병 비용, 지인의 경조사 비용, 집 수리비 등까지 겹쳐서 자금이 금세 빠져나가죠. 특히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이라면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 같은 큰 이벤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예금 이자가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냥 가만히 7억을 예적금으로만 갖고 있어선 이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7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분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요. 잘못 투자했다간 원금까지 잃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 이후의 구체적인 월 생활비부터 계산해보기.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필요한 금액을 추산해야 해요.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그리고 부모님 자녀 문제를 고려하기. 50대 중후반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의료비나 간병비 혹은 자녀가 아직 독립 전이라면 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그만두기보다는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파트타임으로라도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은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노후 창업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리 탐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투자는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 철저히. 무리하게 목돈을 올인해서 큰 이익을 노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분산 투자나 안정성 높은 상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계획은 최소 1015년 길게 내다보기. 은퇴 시점에 맞춰 딱 맞는 자금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연금과 함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해요. 물가 상승과 긴 수명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7억이든 10억이든 숫자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감을 다 주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과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리스크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은퇴 후에 진짜 내 시간을 누리려면 그 시간을 지탱해줄 합리적인 재무 계획과 건강,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조금씩 모일 테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7억이면 충분해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으셨다면 위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여러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 변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러면서도 은퇴 생활을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은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딱 떨쳐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서울대 출신, 대한민국에서 엘리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들이라도 은퇴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했던 이력도, 명문대 졸업장도 은퇴 후 삶의 불안을 완전히 막아주진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대 출신의 50대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가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 직장, 사회적 지위가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냉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명문대 출신인 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은퇴,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삶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렘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오늘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1. 학벌은 있지만 은퇴 후 수입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서울대 출신의 50대 가장 김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르며 누구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던 자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묶여버렸죠.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라는 나이는 그를 경력 과잉 또는 비싼 인건비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가 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김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이나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는 자산 관리와 준비라는 겁니다. 퇴직 이후의 수입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김 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2. 사람들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했던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높은 직급과 바쁜 일정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줬지만 퇴직 후엔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녀는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녀와 시간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빈 시간을 채워주지 못했죠. 이 사례에서 배우는 점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장 밖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 돈도 관계도 모두 부족했지만 건강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던 박철민 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몇 달 동안 일을 쉬면서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체중이 늘고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죠. 그제야 박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했고, 점차 더 활동적인 일상으로 바꿨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산과 관계뿐만 아니라 몸이 뒷받침되어야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 위 3가지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 준비하기. 퇴직금, 연금, 투자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플랜을 점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만날 사람과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외로움과 우울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봉사나 취미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건강은 자산보다 소중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다시 시작하는 삶을 위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학벌, 과거의 영광, 높은 직위도 은퇴 후 삶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 준비, 전문가가 말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는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안정적인 수입원. 은퇴 후에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심지어 가족 간 지원금까지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곳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퇴직금을 날린 50대 가장. 서울대 출신의 김 씨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퇴직금을 몰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투자금이 묶였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빠르게 소진됐죠. 결국 그는 50대의 나이에 택배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퇴직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연금, 임대소득, 주식 배당금, 혹은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은퇴 전에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은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누군가와 함께.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기고 가족들조차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고립감을 느낀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녀를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결국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는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만날 사람을 찾고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돈보다 소중한 자산.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필요하지만 결국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례 3. 건강을 잃었던 박철민 씨. 박철민 씨는 은퇴 후 TV만 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체중은 10kg 늘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대로는 큰 병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부터 시작해 꾸준히 습관을 바꾼 덕에 그는 건강을 되찾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를 잘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입니다. 경제적 기반 마련.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점검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 주식 배당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퇴직금을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자산 분산을 고려하세요. 사회적 관계 확장. 퇴직 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가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세요. 건강한 습관 형성. 매일 30분씩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내리막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김씨, 중소기업 베테랑 이정숙 씨,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박철민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돈, 관계, 건강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